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9년 만인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민변 이정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범부처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경기 전망은 어떤지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가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계획이라고 하죠. 도쿄전력은 오염수 샘플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면서 방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일본 내에서 도쿄전력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5일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 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액체를 뒤집어 쓰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가운데 2명은 작업 중 방수복을 입지 않아 피폭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도쿄전력이 사고로 분출된 오염수가 100ml라고 발표했지만 재조사 결과 실제 분출량은 당초 알려진 것의 수십 배인 수리터에 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마저 도쿄전력의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질책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면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일본 전력이 제공하는 정보와 관리 체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네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통학, 지리적 이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 유사도시에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오늘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한 박정하 당 수석 대변인은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가칭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예. 위원장에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인근 인접한 지자체가 원하면 다 서울에 편입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으로도 들리는데 김기현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이렇게 오히려 압박하고 있어요. 네,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동문서답을 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김 대표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은 김포 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보듯 하기보다 주민 편익 극대화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도 지금 민주당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행정 대개편을 주장하면서 반격한 데 대해서 이것은 논의와 논점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생활권 차원에서 주민 요구로 시작된 것이고 행정구역 개편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런 입장을 보였네요.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포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안에서 5호선 연장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호선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담겠다면서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보다 실질적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 협조하겠다 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계호 민주당 정책회의장도 사안 자체가 참으로 뜬금없다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포시에 의해서 구리시마저 서울시에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네요. 네,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오늘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면서 이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시장은 서울시 편입으로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행정, 재정 권한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의 편입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사실상 노골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편입되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백경현 구리시장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백 시장은 그 자신의 지난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이 주장에 대해서 개발 제한구역, 수도권 역차별, 군사시설 등 중첩 규제 완화 해소를 이유로 추진했으나 이는 서울시 편입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의회와 협의해서 이달 중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여는 등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를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 지자체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다 우리가 서울시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 특히 서울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지방시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엇박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대전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예.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다.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는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부지와 주거환경 제공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제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네.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도 일부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옆에 화수분처럼 뭔가 막 자원을 갖다 줄 만한 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자원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 숫자도 한정돼 있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면 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이나 이런 게 좀 지역으로 분산되거나 아니면 가뜩이나 지금 출산율도 낮은데 인구가 좀 이동해 주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 자체를 이렇게 더 집중화시키면 이게 가능합니까? 지방시대라고 하는 게? 일단 김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면 특별히 무슨 예산을 김포에 투입을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구리시장도 그럼 행정구역만 바꾸면 된다. 그렇죠.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어떤 예산 투입이나 발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경기도에 남아 있는 것보다 그 해당 지역들에서도 오히려 이제 혜택이나 실질적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 부분은 이를테면 교통이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하고 그런 삶의 질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부동산 가격하고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세 세입자들이라든지 이런 입장하고 집주인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하고 입장이 좀 갈라지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면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오히려 경기도로 밀려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를테면 김포나 고양 구리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전세로 사는 사람 아니면 아파트라도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갈등이 것 같습니다. 생길 수도 있겠다. 참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일단 앞으로도 좀 논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찾아갔다고요? 과학자들 만났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 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이 연구개발 즉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내년에 조금 줄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예산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뭐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올해 당장 예산안부터 R&D 예산안 일부 보완을 좀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카르텔 발언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과학기술 R&D 예산이 확 줄어드는 걸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윤 대통령의 뭐 이제 인식은 처음부터 이제 말하자면 그 R&D 예산을 지금 뭐 일종의 나눠 먹기식으로 이제 하고 예. 있으니까 그것을 뭐 근절하기 위해서 당장 내년에는 좀 줄였다가 뭐 앞으로 이제 향후로 어떻게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지금 연구 현장에서는 지금 이게 당장 예를 들면 당장 내년에 지금 떠난 연구 인력이 그러면 예산이 확대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런 점에서 우려가 빗발치고 있고 네. 윤 대통령도 이제 이런 현장 상황을 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연구 현장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어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경제정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이제 그저께 국회 시장연설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를 하고 또 어제 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타운홀 미팅 네네. 형식으로 개최를 하면서 예. 뭐 일종의 민생 드라이브를 건 것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가 뭐 반응 내지는 답을 다 내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등에서 긴축재정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이 대표는 반대로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틔워서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맞불을 놓았는데요. 예. 이 대표는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 또 총수요 개선을 부족하기 위한 소비 진작 뭐 이런 대안을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 치명적 패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지역 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국민의힘 장동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률 3% 달성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뭐 다소 이례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국민들이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희망을 주는 것은 의무이자 당연한 노력이라며 하지만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예산안 처리 협조 당부했다고 얘기하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상임위 심사는 사실 어제부터 이미 시작이 네. 됐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과방위, 행안위, 국방위 3개 상임위가 시작을 했고 오늘도 법사위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뭐 상임위 차원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뭐 큰 이제 말하자면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이제 어차피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거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물론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 뭐 이런 점이 지적이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이제 상임위에서는 이제 대부분 여야 간에 좀 이제 뭐 이견이 좀 남아 있는 상태로나마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본격 심사가 돼야 될 텐데 뭐 앞서 전해드렸듯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또 어제 사오늘 미팅 발언이나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이틀 연속 경제 관련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일종의 여야 또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뭐 민생 경제 정책을 놓고 어떤 경쟁 체제가 좀 벌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일단 양측의 내용 그러니까 주장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나 타협은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네. 이게 뭐 현재로서는 딱 좁혀질 부분이 뭐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계기로 어쨌든 좀 이전에 비해서는 대화 무드가 좀 형성된 거는 뭐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심사가 특히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좀 진행 상황을 좀 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어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 책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운영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새만금 부지주민 문제로 이 예행 연습격인 프레잼버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 점을 지적을 했고,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대회 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프레잼버리가 2021년 8월 새만금 109에서 개최 예정이었지만 전라북도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작년 1월까지도 완료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당초 계획은 꿈도 못 꾸고 작년 8월에도 프레잼버리를 진행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반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잼버리 대원들이 대회 중간부터 대학교 기숙사에 머무르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관리비용 50억 원을 정산했는데 이 돈이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장려금 예산에서 나왔다면서 장관의 무능 때문에 펑크가 난 것이다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또 여가위 의원들은 지난 8월 25일 있었던 여가위의 이 잼버리 대회 관련 현안 질의에 이 김현숙 장관이 불참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장관이 국회에 있다는 문자만 날리며 국회를 조롱했다, 끝내 노쇼였다,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반면 예.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그때 여가위가 김 장관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의결되지도 않았다 이런 절차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김현숙 장관 당연히 출석했을 테고요. 어떤 발언했습니까? 네, 김현숙 장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스카우트 대원들께 사과드린다고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김 장관은 이 사태로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앞서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면서 이번 여가위 국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여가위 전체 회의 8월 25일 회의 때 불참한 것을 두고 이제 야당에서 도망갔다, 노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고요. 또 이제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대회 초기에 폭염이나 위생 문제에 대해 제기된 건 사실이지만 정부 부처와 전북도를 포함한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지막 폐영식과 케이팝 공연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이런 평가를 해서 야당 의원들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잼버리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보였던 태도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가부가 여성폭력 피해자하고 청소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문제, 언론 보도로도 좀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쟁점은 아니고요. 여야가 모두 이제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사업 등은 여가부가 더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듯이 예산이 없어졌다면서 여가부가 충분히 의견을 내고 사업 추진 의사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나 피해복구 예산은 물론 피해자 상담소, 쉼터 예산까지 삭감됐다면서 여가부가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스토킹 등 5대 폭력 근절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이에 대해서 사업을 재구성하고 있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감장의 모습이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김현숙 장관 후임이 임명이 됐다가 이제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관으로서 사실 부처를 이끌 리더십도 좀 부족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김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금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지금 김영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게 맞느냐,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좀 나왔는데요. 예.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던 탓에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 여가부의 이제 후속 장관 임명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관 체제로 가다가 내년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부처 폐지로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정부조직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정을 해서 그래서 여가부를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김행 후보자가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한 거네요. 어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이 1호 제안을 수용해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에서 징계를 취소했네요. 네,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또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오늘 의결했습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가 당 화합을 명분으로 꺼낸 1호 제안을 수용한 건데요. 다만 동시에 총선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이 직전 사무총장을 지냈던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임명해서 통합 의지 진정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네.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는 이 전 대표,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철근 강서병 당협위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 한 잔 드시고요. 이제 그 지금 징계를 취소받은 당사자들 뭐 이미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방적인 징계 취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그 SNS에 쓴 글을 통해서 이 자신의 당원권 정지 취소와 관련해서 과하지옥, 그러니까 남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는 수모를 잊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홍 시장은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가 튀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 뭐 이렇게 좀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시한부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 입장이 약간 좀 섬뜩한데요. 내가 한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뭐 이른바 이제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임명된 걸 두고 당내에서도 좀 뒷말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박정환 수석 대변인 브리핑 때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때부터 이제 기자들로부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지금 그 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지금 몇 달이나 됐다고 지금 다시 바로 들어오는 거냐, 뭐 회전문 인사랑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네.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전직 사무총장으로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전부터 해와서 업무 연속성을 감안했다면서 이 뭐 인사 돌려막기다, 뭐 회전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당내 비용계를 중심으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 영입은 친윤 감별사에게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끝끝내 핵심 기득권은 놓지 못하는 살찐 고양이들의 몸부림이라면서 이번 인사를 보니 김기현 대표님이 내려오셔야 할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 2호 혁신안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혁신안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뭐 결정된 건 없고 이뉴한 혁신위원장의 지금 뭐 화법이 안 그래도 정치권 안팎에서 화제인데 예. 뭐 좀 비판적으로 보는 데서는 너무 언행이 가벼운 거 아니냐, 또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데서는 이제 툭툭 던지면서 약간 치고 빠지기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뭐 보수신문은 인유한 위원장의 농담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또 네, 보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들이 이호 안건 내용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내일 회의 때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이제 어제 라디오 인터뷰 때 이 2호 혁신안은 어쨌든 희생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근데 희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선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다. 그 다른 거라는 거에 대해선 또 이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한다.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한마디로 3선 이상을 동일 지역구에서 계속 나가는 거를 뭐 제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읽혔습니다. 또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그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윤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 뭐 서울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실제로 혁신위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내일 회의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맡고 영남 지역, 특히 영남 지역에 뭐 3선 의원 이상 의원들이 몰려 있으니까요. 3선 이상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네요. 자,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다른 재판 결과는 어땠는지 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TF팀장을 지낸 이정일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뭐 재판이기 때문에 그때 네네. 어떤 혐의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9명이 기소가 됐을까, 이것부터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학생들, 탑승자
구조에 소홀히 했다. 이게 그 핵심 혐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보면은 뭐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기소가 됐고요.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국민이 아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경에 그 단원고 학생의 구조 요청 신고가 있었고 예. 그리고 목포 해경에서 57분경에 123정하고 구조 헬기를 출동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의 구조 세력을 출동을 시킨 해경 지휘부라면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예.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장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적당한 상황 판단하에 대선 명령 등의 어떤 구조 조치를 적절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런 구조 지휘를 지휘부가 지휘를 적절하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303분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142명의 어쨌든 학생들 일반인들이 다쳤다. 그런 과정에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그 1심부터 계속 지금 대법원까지 가면서 무죄 선고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네.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 해경 지휘부는 현장에 있지 않고 현장 출동한 구조 세력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123정이나 구조 헬기가 뭐 세월호가 뭐 40도에서 45도로 넘어져 있고 그다음에 해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보고를 접했지만 실제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선내에 인명 피해의 위험성을 그런 정보만으로는 인식하기 좀 어려웠거나 인식하지 못했고 또 8시 한 45분 전후에 123정이 TRS로 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들이 있는데 이런 보고에 기초해서 구조가 잘 진행되고 있겠구나라고 아주 안일한 판단을 했다. 그런 것을 이유로 그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취지로 1심, 2심 다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지금 123정 정장 그 세월호 네. 구조를 위해서 출동했던 배였었잖아요. 네네네. 정장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네, 정장은 뭐 1심에서는 3년 6월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3년으로 형이 감형이 됐는데 예. 그 당시에 강주 고등법원이 123정장이 구조를 하는데 전념하지 못하도록 해경 지휘부가 계속적으로 보고를 요청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123정장과 해경 지휘부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었고요. 예. 예. 그러면은 123정 정장 판결했을 때 그 네. 판시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번 해경 지휘부 재판에서 왜 대법원까지 확정된 공동 책임의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냐 혹은 고려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1심, 2심 판단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경에서 네. 세월호 참사 구조와 관련해서 책임진 사람이 123정 정장 한 명뿐입니까? 예, 그렇죠. 구조 세력으로서의 해경 지휘부 해경 관계자들이 책임진 것 중에는 실제로 현장에 출동했던 123 정장만 형사적인 책임을 졌었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그래도 2심에서도 판단을 했을 때 2심에서 무죄 네. 판결한 걸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장이 가서 현장 상황을 해경 지휘부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지휘부는 그걸 보고받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만 믿고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네. 이제 논리의 골격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장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아마 그 해경 지휘부 책임을 묻기 위한 그 수사를 진행하던 특수단에서 123 정장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123 정장도 적극적으로 좀 진술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고, 네. 네. 특수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123 정장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세월호가 45도에서 50도로 기울어져 있고 해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을 TRS를 통해서 해경 지휘부에 계속적으로 전파를 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배를 타본 해경이라면 배가 전복되었으니까 당연히 침몰 직전일 것이고 그러면 선내에 있는 승객들은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당시에 가장 유효적절한 지휘 방식은 배에서 해상으로 나오도록 지휘하는 것이 유일한 구조 조치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해경 지휘부도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뭐 수사 특수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또 기소를 했고요. 예. 이천 참사 당시 뭐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이 뭐 책임이 있다고 지금 유족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거랑 좀 상황이 겹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네. 지금 유가족은 이번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판결 선고가 있고 나서 한 몇 분의 유가족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예. 위로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한결같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해경 구조를 믿고 고명복까지 입고 질서정연하게 대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국가가 구조해주지 않으면 각자 도생하라는 거냐 뭐 그런 취지의 또 울분을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지휘는 적절하게 그리고 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시로 체크하면서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해경 지휘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은 무능하면 다 정사적인 책임이 면책되느냐 이런 취지의 울분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우리나라 법원이 업무상 네. 과실치사에 관해서 늘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까? 그 일반적으로 어쨌든 뭐 법리상 뭐 유죄로 인정하려고 그러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는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법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예. 저는 이게 일반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어떤 영역과 예. 대형 재난 참사에 있어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대형 재난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생명을 살리고 못 살리고에 대한 이 책임이 특정 개인 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 세력 그리고 그 출동한 세력을 지원하는 세력 그리고 현장에 출동시킨 지휘를 하는 지휘부 이게 그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떨어져야 구조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지휘부가 그 123정 구조 세력과 헬기를 출동만 시켜놓고 지휘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대형 재난 참사는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의 실패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엄격하게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는 대형 재난 참사에 적정하지 않는 법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대형 재난 참사의 특수한 어떤 상황 서로 톱니바퀴처럼 얽히고 설키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참사와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재난 참사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의 문제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혐의를 입증하는 건 또 검찰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근데 초기에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뭐 매합 네네.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지적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검찰은 6월 달에 해경 지휘부까지 아마
사실 그 수사를 하겠다라고 수사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또 상부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네. 대검찰청이나 그 법무부에서 어쨌든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외압에 의해서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123 정장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굉장히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외부의 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해경에 대해서 최소한 123 정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기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위신의 문제로 아마 판단이 되어졌는지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기소는 결국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어쨌든 국민의 어떤 시선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을 때는 법원도 굉장히 그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소가 되지 않았고 그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기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사항 속에서 법원도 그 국민의 어떤 법 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법 원칙에 입각해서 너무 엄격하게 판단을 한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에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수사를 했다면 네. 유죄를 입증할 증거 자료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바로 그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네.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일반 상식적인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해경 지휘부도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뒤늦게 수사되고 뒤늦게 기소된 책임을 묻는 어떤 이런 어떤 상황들이 결국에는 고위 공직자일수록 엄격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또 권한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일반 상식의 기준에 비춰보면 좀 넓게 수사되고 넓게 기소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형 재난 또 대형 참사는 계속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따르는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법원에 좀 엄격한 판단이 나왔어야지 거기에 따르는 뭐 사회적인 어떤 징벌 효과라든가 경고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 말씀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네, 오늘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지난달 이제 소비자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3.8% 이제 올랐는데 전월 대비해서 또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대를 찍었다가 예. 여기 꾸준히 둔화하면서 7월에 2.3%까지 낮아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8, 9, 10월 연속에서 석 달 연속 증가를 하면서 오늘 이제 지난달 3.8%를 찍었는데요. 예. 다시 이제 4%대 목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물가 상승률이 반등한 이유, 정부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8월과 9월은 그 여름철 폭우 그리고 폭염 영향으로 작황이 나빴고 지난달에는 환절기에다가 그 일교차가 유독 커서 이 농작물이 제때 출하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5%가 올랐어요. 네,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이 품목들을 보니까 예. 농산물 가격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13.5%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품목별로 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1년 새 가격이 72% 치솟았습니다. 아마 요즘 사과 한 알에 5,000원 하는 것 아마 마트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47%, 토마토도 23% 상승을 했고요. 쌀도 보니까 19% 가격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뭐 생강이라든가 상추, 파 이런 뭐 양념이라든가 이런 이제 채소 종류들도 40% 많게는 65%까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 신선 과실 지수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른 건데 요거는 2011년 1월 이후에 무려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오늘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이 10월 초에 이상 기온으로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그 라니냐 이게 길어지면서 이미 올 하반기 오면 이상 기후가 예상된다 이런 그 예보들이 계속 지금 쏟아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 기대가 너무 좀 낙관적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10월 가면 상당히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사과 가격도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이미 그 봄철에 그 개화 시기에 서리가 많이 끼면서 발육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수확기에 가격 폭등이 예상됐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기타 공산품 서비스 물가도 보면 일제히 그 상승세였는데 요거 역시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가격 오를 거다 예고가 됐었고요. 또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서 공산품 가격도 인상될 거다. 충분히 예견이 됐던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신발과 의류 가격 보니까 8% 상승했는데 이건 무려 1992년 이후에 상승률이 이제 가장 높았다. 이런 오늘도 통계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이건 아마 이제 기름값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예상치 못했던 거고 또 예상치 못하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딘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가 앞서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만 요걸 제외하고 나면서 나머지는 보면 역시 하반기가도 물가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 좀 옳았지 않았냐. 그 전에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 이제 이런 좀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지금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정부는 계속 뭐 잡을 수 있다, 좀 좋아진다, 그 상저하고를 계속 외치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지금 정부 예측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황이. 네, 정부는 뭐 상저하고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막상 나오는 이제 경제 성적표 이것들을 보면 역시 이제 국민들이 체감이 옳았다 이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물가 상승률 3.8%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3.3%였거든요. 네. 이제 이 전망치도 아마 웃돌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정부는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물가가 아마 3.5% 그 당초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요게 아니라 0.2%포인트 떨어져서 3.3%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자신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로 또 물가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목표했던 3.3% 지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지금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물가 전망이 달라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은의 금리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장률, 소비 아무래도 물가 높으면 소비가 회복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장률에 미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하반기 경기 정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지금 김장 당국이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뭐 배추가 여름 배추가 거의 다 출하될 무렵까지만 해도 좀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가을 배추 또 출하되면은 가격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또 상황이 다르다고요? 네,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그 이제 관측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달 배추 도매 가격 상품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정도 높을 거다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기준 10kg에 8,000원 정도 가격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달 5,500원이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장 재료 대파의 경우도 이제 상품 기준으로 1kg 2,700원인데 1년 전보다 49% 비쌀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김장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축 물량 그리고 예. 수입 물량 배추와 군고추 같은 그 김장 재료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이게 지난달하고 역시 이제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진 모습. 오늘은 정부도 다소 당황해하면서 물가를 잡겠다 강한 시그널을 냈던 그런 또 하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가관계 장관이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 주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그 배추나 아니면 김장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것 말고 다른 대책도 지금 포함이 돼 있죠. 네, 보니까 뭐 전통시장 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다음 달 말까지 1인당 뭐 30만 원 더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농산물 할인 지원 예산으로 가격 농협에서 여러 가지 뭐 농산물 구매할 때 가격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오늘 이제 눈길 끄는 것은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 그 물가를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로 두겠다.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네. 사실 얼마 전과는 또 사뭇 다른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에 대해서 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펴달라 이례적으로 주문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급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정부가 다소 좀 당황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 2008년에 그 물가 한참 상승할 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MB 물가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52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가격 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예. 그때 이제 그 광고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거 배추국장, 무과장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강도 높게 정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어떤 품목에 대한 가격 통제 과거처럼 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자주 섞인 얘기가 광고에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궐선거를 올해 초에 치렀어야 된다. 그랬으면 물가 관리에 훨씬 더 빨리 나서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부의 물가 관리 대책하고 환율하고는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유가나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는 상황인데 미 연준이 금리를 일단 동결했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 좀 안도의 한심을 내실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어젯밤에 그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시장이 예측한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어제 금리 동결보다도 이제 시장이 더 이제 반응한 것은 이제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이었는데요. 예.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연준이 그 미국의 그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 지금 이제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일단 동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요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 올랐고요. 또 우리 증시도 오늘 또 상당폭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간만에 이제 긴축이 끝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시그널을 이제 좀 받은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계속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지표가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수출은 뭐 턴어라운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어제 그때 아마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지난달 수출액 13개월 만에 마침내 이제 증가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예. 5.1%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역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출 잘 되는 자동차가 앞에서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선박 수출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주량이 많았는데 네. 이제 이것들이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수출 직기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폭입니다만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도 수출이 늘었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할 게 반도체 수출액 여전히 이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만 이 하락폭이 3.1%까지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전년 대비 30%, 뭐 40% 이렇게 줄다가 네. 이제 3%까지 줄다 보니까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계속 줄기만 했던 이 수출이 일단은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하지만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시장에서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역시 그동안 13개월 연속 수출이 줄면서 기저효과, 이제 이게 올 때가 왔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한 10월쯤 가면 11월쯤 가면 이게 기술적으로 결국 수출이 느는 것처럼 이런 착시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뭐 이 부분도 이제 있었다고 지금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물어보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간을 보는 형국이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아유, 참 좀 빨리 좀 확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자, 경기할게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일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오겠고,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로 확대돼 늦은 오후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청권과 전북, 전남권 서부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 북부와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도 10에서 50, 강원도와 경북권 5에서 40,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5에서 20mm입니다.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하루 서울 등 내륙과 동해안에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7도, 광주 14도 등 전국에 7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19에서 26도로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가량 크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8.8도, 습도 8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망치 들고 있으면 세상이 모투성이로 보인다고 하던가요? 올 초 집 바닥 누수로 2달가량 가족이 뜨내기 생활을 한 터라 해외에 나가서도 공사 중인 건물에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독일의 도시를 이동하며 며칠 동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심히 살펴보던 중에 이상한 점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의 콘크리트 골조가 우리나라 건물보다 말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무렵 머물던 숙소에서 어렴풋이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기를 덮이는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 바닥에 온수관이 없는 건 당연했고요. 수돗물을 사용하는 부엌과 화장실에도 냉온수관이 바닥이 아닌 벽체에서 곧바로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바닥 배관이 녹슬어 아래층으로 물이 셀 일이 거의 없겠구나. 의문을 풀 열쇠를 찾았다는 기쁨 때문일까요? 내가 언젠가 집을 짓는다면 독일 건물처럼 공사하면 어떨까? 상대적으로 공사도 간편하고 건축비도 아낄 수 있고 부실 공사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펼쳐진 상상의 날에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 다시 독일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권리찾기 유니온이 마루노동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연 국회 간담회 소식을 전한 기사를 읽게 됐는데요. 실내 배관 공정에 불량이 발생해 배관이 벽 밖으로 노출됐는데 건설업체는 마루를 시공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냥 하라고 지시해 튀어나온 배관을 실리콘으로 대충 덮었다. 마루에 균열이 길게 발생했는데 현장 관리자는 별도 보수제를 쓰지 않고 그냥 마루 본드로 덮으라고 지시했다. 순살 아파트는 모두 알지만 실내 내부 공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우영 마루 지부장이 발표한 사례는 그 하나하나가 충격 자체였습니다. 건설업체는 마루회사에, 마루회사는 다시 현장 관리자에게, 현장 관리자는 개별 마루 시공 노동자에게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는 복잡한 계약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없다는 증언을 들으며 여행 중에 본 독일 건물의 모습을 떠올리며 부실 공사 방지 대책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우리 주거 문화를 바꾸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Upon his son, mother prays for his return. I just called to see if you still have a place for me. We know that life took us apart, but you're still within my heart. I go to sleep and feel your spirit next to me. I'll make it home again. I pray you fall in love again. Just say you entertain the possibility. I've learned enough
but someday I'll be coming home. Round and round the world will spin. Oh, the circle never ends. So you know that I'll be coming home. We fight to stay alive, but somebody's gotta die. It's so strange to me. A new year, a new enemy. Another soldier gone to war. Another story told before. Now it's told again. It seems the wars will never end, but we'll make it home again, back where we belong again. We're holding on to when we used to dare to dream. Oh, we pray we live to see another day in history. Yes, we still believe. It may be long to get me there. It feels like I've been everywhere, but someday I'll be coming home. Round and round the world will spin. Oh, the circle never ends. So you know that I'll be coming home. Coming home. I'm coming. I'm coming home. I'm coming. Oh, I'm coming. You know that I'll be coming. Oh, I'm coming home. I'll be coming. You know that I'll be coming home. I'll be coming home. Won't you wait for me? Won't you pray for me? Yeah, I'll be coming home. Maybe long to get me there. Feels like I've been everywhere, but someday I'll be coming home. Round and round the world will spin. Oh, the circle never ends. So you know that I'll be coming home. 오늘 발견에 이어서 존 레전드의 커밍 홈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홍예찬님, 건설 분야 쪽에 일하고 있으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부실공사 아파트 뉴스를 보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냥 땅을 구입해서 넓은 마당을 두고 탄탄한 건물을 직접 집을 짓고 싶지만 현실은 아파트만 찾고 있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732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집을 짓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짓는 사람과 그 속에서 살아갈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마음이 중요치 않을까요? 기본과 진정, 중히 여겨야 할 바를 놓치지 않는 것, 그런 사회와 국가가 진정 선진국일 겁니다. 부끄러운 지금의 우리 자화상은 어떻게 해도 쉬 숨길 수가 없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도 집 공사하면서 그런 거 느꼈는데요. 대충대충하고 덥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한 사람한테 책임을 지울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지 뭐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뭐든 이렇게 거칠애처럼 막 큰 거 하나 내놓고 겉모습 굉장히 잘 치장하고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 모래성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질 때가 오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또 부실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좀 하나하나씩 보완하는 그래도 그게 막 단칼에 막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허황되고요. 하나하나씩 정말 대책을 만드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부터 그렇게 나섰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쟁 중인 가자 지구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5명이 라파 국경을 통과해 이집트로 탈출하는 일이 있었네요. 네, 건강 상태가 다치지 않고 건강한 상태라고 전해서 참 다행인데요. 사실 우리 국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외국인하고 이중 국적자가 한 600여 명이 이제 빠져나올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40대 한국인 여성과 한국에 귀한 팔레스타인계 40대 남편 그리고 자녀 3명 등으로 현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던 한국 국적자는 이분들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습이 시작이 되면서 라파 통로가 있는 남부지방 쪽으로 이동한 상황이었고요. 예. 오늘 오전 11시 15분께 가자 지구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5명 전원이 이집트와 가자 지구 라파 국경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입국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라파 국경의 영사를 파견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집트 내에 체류 편의 제공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에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국민들과는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안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고요. 네. 우리 국민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라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본부와 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7천여 명 정도의 외국인 국적자들이 2주에 걸쳐서 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7천여 명이 누구인가 피라민 수만 명의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외국인들은 지금 그나마 이집트 국경 쪽을 네. 통과해서 나올 수 있지만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공소장에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우 유아인 씨에게는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가 지금 그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유아인 씨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4종류의 마약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아인 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다가 네. 유명 유튜버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이제 배울 때가 되지 않았냐 라면서 흡연을 강권했고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소장에 상세히 적혀 있는 상황인데요. 유아인 씨는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지난 1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일행들과 함께 관련 형태의 대마초를 돌려가면서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일행 중에 유명 유튜버가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 중에 유아인 씨의 대마 흡연 장면이 목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방해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 유튜버에게도 한번 줘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함께 있던 동료에게 권련을 재차 권하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피우는 신용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흡연 방법도 알려준 것으로 공소장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날하고 그 이튿날에도 이 대마를 건네서 함께 흡연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유아인 씨가 되게 유명한 배우이니까 네. 본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알려지면 배우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유아인 씨 측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할 때 이 대마 교사 혐의에 대해서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재판부에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퉈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도 중독됐다 이런 표현이 공소장에 나온다고요? 네. 프로포폴을 포함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에 걸쳐서 투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아인 씨가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이 됐고 그로 인해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서 수면제를 제한 처방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연속해서 처방을 받으면서 수면제에도 중독됐다. 이런 얘기가 공소장에 나옵니다. 네. 그러면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아버지 그리고 누나의 명의를 도용해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고 지인의 4명의 명의를 통해서도 수면제 총 110정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유아인 씨가 구입한 수면제는 남용이나 의존성 문제 때문에 최대 4주까지만 처방이 되는 의약품인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추가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지인에게도 자신의 누나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면서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에 유아인 씨의 지인이 수사가 진행되던 8월에 대마 흡연 사실을 자백한 유튜버 A 씨에게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얼마나 이런지 아냐. 많은 생각을 했길 바란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라. 협박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전에 구속장 2차례 청구를 했는데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공소 사실일 뿐이다. 네, 혐의.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네. 혐의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유아인 씨 입장을 다 전해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이렇게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과 실제 법원에선 또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요. 예,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네.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네, 심사가 아마 내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입니다. 지금 알려진 건 지난 8월 말에 한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채고 자신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 피해 금액은 19억여 원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많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경찰의 얘기를 보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요구한 남현희 씨를 찾아가서 남현희 씨 모친의 주거지 문을 두드린 스토킹 혐의, 그리고 남현희 씨 조카를 골프채로 때려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빠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지금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이게 이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이게 보통 이제 범죄 이익이 5억 원이 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50억 미만인 경우는 3년 이상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금액들이 좀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남현희 씨가 가담했나라는 진정이 들어와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남현희 씨는 나랑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섰죠. 네, 근데 전천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는 몰랐다 이 상황을. 예. 그렇지만 내가 가로채고 사기친 돈은 모두 남현희 씨를 위해 썼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아니 그 말이 안 돼. 아니 그 범행이 공범이 아닌데
자기랑 결혼할 상대한테 돈을 쓴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돈을 쓴 거지. 예, 그러면 남현희 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남현희 씨가 선물을 받았는데 네. 전혀 눈치를 못 챘을 것이냐, 알고도 묵인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남현희 씨 측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에 대질 신문을 그러니까 대질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거짓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인데요. 전청조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대질 조사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증거물을 경찰에 이미 제출했고 포렌식 작업이 끝나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자가 조율되면 경찰에 직접 출석을 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에게 속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펜싱계에 수십억을 투자하겠다면서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네. 남현희 씨가 만남을 주선했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꾸 이제 남현희 씨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전청조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꾸 남현희 씨 끼면은 남현희 씨가 다 이제 여기에 공범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사기 피해자들 만나면은 남현희 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예. 만약에 진짜 남현희 씨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경찰 조사 지금은 이제 과정에서. 남현희 씨 주장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가족들도 지금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청조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자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 말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주의를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 가지 말자 이런 불매운동이 일고 있습니까? 네, 심지어 그 태국 총리가 국무회의 직후에 발언을 할 정도로 이제 나서는 상황인데요. 태국은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K-팝과 K-드라마가 원체 인기가 많아서 동남아에서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국가 네, 중에 네. 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상황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런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언론인 방콕포스트가 최근에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할 당시에 차별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여행 반대 물결이 일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목은 사랑에서 증오로 태국인이 한국에서 등 돌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거기 보면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가려는 태국인 관광객들까지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SNS에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 단 게시물만 100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들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퍼나르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 여행을 위해서 5년 동안 모은 돈인데 라고 주장하는 태국인도 있고요. 네.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람이 한국을 4번이나 관광을 와놓고 또 왔냐라고 물어봤다면서 황당한 경험담을 공유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한 교수는요. 20여 개 나라를 여행했는데 한국에서는 입국을 거부당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급여 전표, 통장, 여행 계획서, 호텔 정보, 출국 항공권 이 모든 서류를 준비했지만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태국인들도 있습니다. 입국 신사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진 겁니까? 지난해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4만 7,481명이 이 전체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에 인천 한 클럽에서 태국의 유명 가수인 암추띠마의 콘서트장에서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불법 체류자 외국인 83명을 적발한 일이 있었죠. 네, 이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예, 그리고 5월에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13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이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세타타위신 태국 총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찾는 태국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방문했던 태국인은 4만 3,084명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 2019년 3월에 비하면 81.1%까지 올라가다가 7, 8월에는 2019년 같은 달 대비해서 5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네, 뭐 이건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아까 뭐 논란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케이팝 콘서트 하는데 한국인 불법 체류자 찾겠다고 가가지고 막 뒤지면서 불법 체류자 찾아내서 검거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여론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11주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넷째 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숫자가 8,6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2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비하면 17%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8월 둘째 주부터 꾸준하게 감소하다가 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신규 양성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38.9%라 일주일 전은 39%였거든요. 조금 낮아진 수치이고요. 지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동절기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 유행 중인 변이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신규 백신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랑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 유효성과 안전성이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동시 접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깜빡했거든요. 제가 11월 접어들면 가서 코로나19 네, 접종도 늘 받고 맞으시잖아요. 예, 독감배 백신도 맞아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깜빡했었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접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얘기 좀 해보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더웠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예. 오늘 경주가요 거의 30도까지 올라갔어요. 경주시가 29.4도. 그다음에 강릉이 경주가 29.4도, 강릉이 29.1도, 거의 30도에 육박하는데 이게 11월 날씨라고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가장자리하면서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온난 습유한 남서풍이 불어오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져서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11월 최저 기온 중에 최고치였고요. 네. 낮에도 아주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아마 이틀 연속 지금 일 최저 기온 기록치가 경신이 된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게 주말 지나면서 다시 또 날이 추워진다. 예, 이런 얘기 내림세로 나오니까요.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웠다 추웠다 이게. 감기 걸리기 딱 좋죠. 맞아요. 예.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밤참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용수 대표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공연이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이라는 공연이었는데 네네. 이 공연이 이제 공연의 제작사가 연극열전이라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내년에 20주년이 된다고 하면서 관객들한테 다시 보고 싶은 공연 추천받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요 말씀드린 게 오늘도 제작사의 좀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좀 접근하기 좀 편리한 점,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끝낸 건데요. 예. 청취자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의 제작사의 대표로 있는 회사거든요. 누굴까요? 예, 제작사 이름은 더블 K라는 곳이고, 예. 네, 많이들 아시는 영화 배우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김수로 씨. 예. 김수로 씨가 대표로 있는 공연 제작사거든요. 김수로 씨가 제작사 대표예요? 네. 몰랐어요. 네, 저도 한참 전에 청담동에 있는 조그만 소극장에서 택시 드라이버라는 연극을 통해서 김수로 배우를 처음 무대에서 만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뵈서 좀 반가운 마음이 있었고 예능 예. 프로에서도 워낙 뭐 뛰어난 활약을 해갖고 그렇죠. 좀 예. 그 월드컵 때 우리 그 다이아몬드 이거 하면서 춤추고 막 그랬었던 것도 만들었었잖아요. 어느 프로그램인가 안성 출신인가 그 김수로 씨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집이 잘 살았다고. 맞아요.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뭐 했었고. 그런 거 나오고 뭐 KBS 프로네요. 상상 플러스인가 거기서 예, 이 춤추면서 막 그렇게 응원 문화도 만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 공연을 만들겠다고 그 WK라는 회사를 만든 게 벌써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예. 제가 이 시사야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그 이순재 신구 선생님이 나오셨던 아트라는 연극도 이 회사에서 최근에 제작을 했었고요. 뮤지컬 중에서도 인터뷰나 랭보 이런 굉장히 히트한 대학로에서 굉장히 히트한 뮤지컬을 제작했었던 회사입니다. 김수로 씨? 그러면은 제작사가 굉장히 이제 탄탄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탄탄한 제작사고 후배 양성에도 굉장히 큰 힘을 좀 쓰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요 정도를 말씀드리고 공연을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좀 약간 살짝 더 관심 있게 듣지 않으실까 싶어서 미끼를 던진 거죠. 제가 그걸 덥석 물었고요. 네, 뭐 청취자분들도 몇 분 물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작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에는 이제 김수로 씨가 그렇다고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WK라는 회사의 작품 중에서 여러 작품 중에 김수로 씨가 출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꼭 주인공 역할을 출연하는 게 아니라 좀 작은 조연 역할도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출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배우도 하고 제작사 대표도 하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뮤지컬 중에 올해로 재연을 맞은 공연 뮤지컬 문스토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달. 예. 문스토리. 달 이야기. 예, 말 그대로. 예. 예. 그럼 이게 뭐랄까요? 달 이야기? 뭐 어떤 달 이야기? 뭐가 있을까? 뭐 달 이야기 많죠. 달에 토끼가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그거 가지고 만든 건 아니겠죠, 설마? 그거 뭐 완전히 틀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문스토리, 달 이야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달 이야기 뭔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왜 달에 희망을 품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힐링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재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초연 때도 뭐 초연 때 반응은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고요. 초연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2018년도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라는 곳에서 이제 그 트라이아웃 공연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이라고 만들어져서 보여졌어요. 공연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관객들한테 눈도장을 찍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한창이 됐던 2021년도에 이 WK라는 제작사랑 대학로의 이제 대표적인 공연장 중에 하나인 드림 아트 센터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대로 대학로가 코로나에 잠식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든 풀어 헤쳐보자. 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뭐 간단하게 이름 만들었어요. WK라는 제작사와 드림 아트 센터라는 공연장이어서 WK 드림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좋은 작품들을 숨겨져 있던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작품을 올리고 좋은 작품으로 이 시장의 어려움을 정면 승부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만들어졌었던 작품들이 은하철도의 밤이나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이 뮤지컬 문스토리가 이때 초연이 됐던 거죠. 그러면 아까 위로하고 그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하고 그럼 맞네요. 뭔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공연의 내용도 그렇고 공연의 제작 의도도 그렇고 약간 그 시기에 대학로를 지키고 있었던 배우, 스태프 그리고 관객들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던 작품이라 약간은 좀 그 객관적인 느낌보다 주관적으로 이 작품은 좀 응원해주고 싶다. 아니 전 김수로 씨가 대단해 보이는데 갑자기. 그런 제작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공연장이랑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했었던 일이었죠. 그러면 지금 문스토리는 그 위로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토리 자체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계에서 관객한테 보내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위로였는데 이 위로가 잘 전달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요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과거의 달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달의 아이들은 언제나 푸른빛의 지구를 동경했고 매일 밤 밤하늘의 지구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곤 했다. 요런 문구를 어느 정도만 살짝 기억하시고 줄거리를 들으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공연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게 스포일러도 엄청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징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울의 배경은 서울의 어떤 한 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이라는 주인공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사실 예전에 다른 웹툰 같은 것들을 연재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마지막 웹툰이 문스토리라는 웹툰을 연재하다가 중간에 멈췄던 그런 웹툰을 썼던 작가예요. 이 사람이 현재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나요. 사고를 낸 거죠. 이 택시 운전사가 주인공이 한 남자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나갖고 그러면 안 되지만 설정상 이 사고가 난 사람을 데리고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된다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난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서 본인의 이름이 용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달에서 온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는 이제 주인공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그래서 걱정이 더 되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던 중에 누군가 집에 찾아오죠. 누군가 집에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사람은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고를 당한 사람, 사고를 낸 사람, 이 세 명이 이 집안에서 한동안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주인공 택시기사한테 한 기자가 연락을 해요. 이 기자가 연락을 해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웹툰이 있었는데 그 웹툰이 멈춰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다시 웹툰을 연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주인공은 웹툰을 연재를 다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면서 이 기자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설정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셨죠? 아니요. 달에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한국인 서울에 있는 택시기사한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택시기사와 뭐 하여튼 같이 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달에서 이 사람 찾으러 막 공습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이 시사야 나와서 줄거리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독스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이어가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줄거리를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난 달에서 왔어라는 넘버인데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문스토리, 달에서 왔던 아이들의 이야기, 이 공연의 드라마가 처음에 설명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따뜻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난 날 찾았고 넌 널 잃어버렸다는 거? 바로 당신이야. 내가 찾던 사람. 난 달에서 왔어. 그곳엔 아이들이 살았어. 그 어떤 경계도 없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어. 그리고요? 당신도 나와 같아. 지구엔 그들이 살고 있어. 달에서 태어난 아이들 까맣게 잊고서 살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우리 태어난 그곳 저 달로 다시 기억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가자. 저 달로 저 달로
약속해줘요. 어떤 곳이에요, 달은? 저 못난 지구인처럼 자기 삶을 내팽개친 얼간이는 살고 있지 않겠죠? 이찬영! 린! 누구든 어떤 이름이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저기요! 나가세요! 나 당분간 여기서 너와 함께 지낼 거야. 뭐? 기억해야 돼. 네가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제발 좀 날 좀 혼자 내버려둬요. 예?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 내가 나갈게.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둘 다 내 집에 없길 바래. 난 달에서 왔어. 그곳엔 아이들이 살았어. 그 어떤 경계도 없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어. 난 당신도 나와 같아. 지구엔 그들이 살고 있어. 달에서 태어난 아이들 까맣게 잊고서 살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우리 아름답던 시절 그때로 다시 기억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가자. 저 달로 저 달로 저 달로 저 달로. 뮤지컬 문스토리 가운데 난 달에서 왔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아까 스토리 얘기하시다가 말았는데요. 네. 저 달로 이러다가 갑자기 토끼로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음악의 가사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제 그 내용을 압축한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요 앞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음악 들으니까는 이거 공연 내용이 뭐지?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슬슬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앞서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 사람과 운전을 한 주인공 그리고 운전하는 주인공의 오래된 친구 이 세 명이 사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문구에 나왔던 것처럼 달에서 있었던 아이들이고요. 이 달에서 있었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지구로 왔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의 자전 속도보다 너무 빨라서 과거의 기억을 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게 그래도 진행자님께서 왜 왔을까라고 고민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사실은 대본 쓸 때는 진행자님께서 달에서 애가 왔다는 거는 사람이 왔다는 건 너무 요즘 같은 상황에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MBTI로 따지면 너무 극T처럼 이성적으로 얘기하실까 봐 제가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래도 약간 감성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약간 그러면은 동화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동화 같은 스토리가 어른들이 보는 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공연 보면서는 계속 달에서 왔다는 설정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너무 좀 과한 동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 부분이 공연을 보는 저한테 마음을 싹 녹게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의 오래된 친구가 모두 이 지구에 있는 세상에서 고아분들이 있는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달에서 온 게 아니고
아니 달에서 왔다는 설정인데 예. 달에서 왔는데 달에서 왔으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다는 거를 자기들끼리 우리는 달에서 왔어라고 하면서 그 설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달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네, 설정은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설정을 딱 듣는 순간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게 어떤 무리 중에서 자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외톨이 같은 느낌을 받거나 이럴 때 사실 나는 달에서 왔어. 이 말 하나로 약간 포장이 되면서 좀 위로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렵게 공연을 하고 있는 관객도 없는데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 스태프들한테 우린 사실 달에서 왔어. 그래서 예술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 토닥토닥 괜찮아, 걱정 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공연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굉장히 부조리하고 네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네.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도저히 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네. 그래 난 화성에서 왔어. 네. 그래. 이것만으로도 위로 메시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약간 네. 회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편 기댈 수 있는 벽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맞아요. 따뜻하게 보다듬어주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연 보셨던 거죠? 네, 저도 공연 보면서 근데 이게 공연은 늘 똑같은데 네. 공연을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공연이 좀 다가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피곤할 때는 공연이 좀 재미없고 네. 컨디션 좋을 때 재미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어떤 힘든 것들을 겪고 있을 때 이런 공연을 보면 그걸 이렇게 딱 위로해 주는 것 같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공연하면서 뭐 최근에 공연을 하나 마무리하고 또 하나 올렸지만 네.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지난주 10월 29일인가 이때 보름달이었었어요. 네. 문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공연 중에 온박 콤보 쿰투 미키야 알리타카 바바야케 이런 주문이 있거든요. 이 주문이 공연 중에요? 어떨 때 이런 주문을 외워요? 이 공연에 나오는 주문인데요.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외국말 중에 잘 될 거야라는 말 3가지 말을 섞어서 만든 주문이래요. 그 멜로디도 있습니다. 온박 콤푸 미키야 알리타카 바바야케 이런 주문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 제가 봤어요. 근데 네. 주문은 다 외워지지가 않고 그래서 어물쩍 그러면서 달고 보면서 주문을 저도 외우면서 복권이라도 당첨되라 이러면서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의 위안을 삼고 위로가 되는 공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스토리라는 뮤지컬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했는데 방송이 막 늦게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시간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 막 땀 흘리면서 뻘뻘뻘 땀 흘리면서 지하철에 사람들 막 밀고 들어가면서 예. 지하철을 타고 예. 가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을 거야. 예. 난 갈 수 있을 거야.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좀 늦긴 했지만 갔어요. 그리고 됐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긴가민가 하거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근데 누가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한마디 해주면 힘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달의 아이들이 지구인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닌가? 힘내라. 잘 될 거다. 지금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공연이라고 저는 이 문스토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그 주문 한 번만 더 외워주세요. 온박 콤보 콤보 미키야 알리타카 바바야. 피디님이 너무 웃으시는데 따라하기도 좀 어렵다. 무용도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거 그 공연 관계자가 들으시면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슷합니다.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제가 하나 배워야 되겠어요. 네, 이거 어려울 때 한 번씩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종교계 쪽에서 연락이 오면 안 되는데. 참. 근데 지금 이렇게 주문을 외웠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노래 한 곡 좀 더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곡인데 이제 이 달의 아이들이 지구에 내려와서 달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달로 편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뭐 편지에는 굉장히 슬픈 내용도 있지만 그 의미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누군가의 편지가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이 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 뭐 요즘에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웅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문스토리 가운데 편지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이 보여 네 말이 맞았어. 달은 아름다워.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내가 네 곁에 있다면 좋겠어. 매일 밤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나서 편지를 썼어. 습관처럼 먼 하늘을 향해서 누군가 이 편지를 읽어줄 사람이 있을까. 부질없이 희망을